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1000년 동안의 시간 내내 삶이 정말로 잔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 유럽의 상황이 단순히 다양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상황은 세기, 지역, 그리고 당신이 귀족, 토지 소유자 혹은 노동자로 태어났는지에 따라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급격히 변했습니다. 풍작이 들고 배가 더 부르며 더 나은 생활 수준과 기회에 희미한 희망이 보이던 삶이 꽤 견딜만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시기에는 재앙이 연이어 닥쳐와 전쟁으로 인한 기아와 질병이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견딜만한 시기라고 할 때 14세기는 그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에피소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즐길만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세 지도를 보면서 바다 괴물이 배를 먹는 그림을 보며 그래, 이게 확실히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걸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것은 55맵스에서 나온 위대한 탐험가의 지도 컬렉션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도들은 대항해 시대의 유명한 항해들을 기록합니다. 당시 탐험가들은 지평선 너머를 궁금해하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연히 대륙 전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콜럼버스, 마젤란, 베스푸치와 같은 탐험가들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들의 항로, 주요 기항지, 그리고 각 탐험의 역사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컬렉션에는 복원된 역사적 지도들도 포함되어 있어 수세기 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고 때로는 얼마나 잘못 알았는지도 보여줍니다. 역사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밀하게 복원된 옛 지도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 지도들은 빈티지, 현대, 3D 스타일로 제공되며 디지털 다운로드나 인쇄 벽걸이 예술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킥스타터 20% 할인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제 오늘의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았던 옛날.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그전 100년, 즉 13세기에는 상황이 꽤 좋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유럽과 중부유럽 대부분에서 인구가 크게 늘었고 농업이 발전했으며 정치적 긴장도 교착 상태에 이른 듯 보였습니다. 초기 중세의 혼란 이후 이것은 거의 안정처럼 느껴졌고 적어도 중세식 안정과도 같았습니다. 시골에서는 더 나은 농기구, 무거운 쟁기, 그리고 산포제의 활용 증가로 인해 수확량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굶주림은 있었지만 아사는 일상의 동반자에서 가끔 찾아오는 손님 정도로 물러났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무역이 번성하면서 12세기는 기술로 제법 돈을 벌 수 있었던 상인과 장인들에게 번영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대체로 소규모이고 지역적이며 철 따라 벌어지는 비교적 점잖은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농민이 습격 중에 수확물을 잃을 수는 있었지만 이후 세기들처럼 광범위한 파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은 항상 배경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종말적인 전염병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문화적인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대성당이 우뚝 솟았고 법률 제도가 개혁되었으며 초기 대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수명은 여전히 짧았지만 어린 시절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는 위안이 드는 착각이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중세 시대에는 드문 사치였습니다.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4세기가 시작되자마자 말 그대로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가올 고통의 전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발트해는 1303년에 한 번, 그리고 1306년에서 1307년에 다시 한 번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유럽은 이어서 계절에 맞지 않는 폭풍, 한파, 폭우, 그리고 카스피해의 수위 상승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자신들이 현재 소빙하기라 부르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시기는 수세기 동안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빙하 확장으로 인한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린란드와의 교류가 조용히 끊기고 그곳에 북유럽 정착촌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더 넓은 결과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곡물 수확을 잃었고 스칸디나비아도 곡물 생산 감소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학적 용어 없이도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느끼며 태양이 들판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농부들은 두려움에 떨며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지표만 주목했습니다. 생장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생장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기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기후 악화는 이미 중세 농업을 한계까지 밀어붙인 인구에게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1300년경이 되자 유럽은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땅을 개간해 버렸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로는 더 이상 토지에서 수확량을 늘릴 수 없었음 상파했습니다. 적절한 비료나 휴경지 순환 없이 작물은 아예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업도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세의 무역은 다양한 것이었지만 대량의 곡물을 먼 거리까지 운반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직 수로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만이 대규모로 식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고, 내륙의 마을과 도시는 그들의 주변에서 생산되는 것에 의존해 불안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공급이 끊기면 주민들은 힘겹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 세계의 인구 급증은 이미 농업 생산량을 앞질러 사람들은 영양이 부족하고 위험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굶주림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었다는 소문과 폴란드의 빈민들이 고기로 삼으려고 교수형당한 시신을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기근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설사병이 약해진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이 더해졌고, 지역적인 기근도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했습니다. 다가오는 파멸 첫 2개의 10년 동안 불길한 사건 4가지가 연달아 일어났고, 각각의 사건은 이 세기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의 필리프 4세, 즉 공정왕이 교황 보니파시오 8세를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로 큰 갈등이 있은 후 필리프는 교황을 남색과 마법 등 여러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보니파시오는 왕을 파문했습니다. 결국 1303년에 86세의 교황 이왕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게 붙잡히는 사태로 이어졌고, 그 충격으로 교황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인 교황 클레망 5세가 그 자리에 오르자 교황청은 곧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프 4세에 의해 시작된 템플 기사단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군사적 실패와 사치스러운 지출로 막대한 빚을 진 왕이 만들어낸 편집증과 정치가 절묘하게 뒤섞인 사건이었습니다. 템플 기사단을 탄압하는 것은 그의 빚을 없애고 강력한 기사단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은 혐의를 조작했고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에 체포를 연출하며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를 해체하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단과 동성애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템플 기사단원들은 화형에 처해졌고 기사단은 해체되었습니다. 마침내 1320년에 파스트레, 즉 목동 십자군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북부 프랑스에서 시작된 목동들과 열성 신자들의 봉기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무슬림을 상대로 시작된 이 운동은 수백 명의 유대인과 나병 환자들을 학살하는 사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합쳐서 일종의 종말론적인 서곡을 이루었고, 앞으로 닥칠 진정한 재앙들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315년이 되면 중세인들은 이미 최악의 참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기근은 1315년 봄 비가 내리기 시작해 멈추지 않으면서 그 존재를 알렸습니다. 비가 너무 계속 내려 연대기 작가들은 이를 성경의 대홍수에 비유했습니다. 유럽의 인구는 너무 많아져서 상황이 좋을 때만 땅이 그들을 부양할 수 있었고, 대륙 전역에서 수확이 무너지자 전 지역이 생계 수준에서 굶주림으로 내몰렸습니다. 작물 흉작은 1316년 내내 이어졌고 1317년 여름 수확이 끝난 후에야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1322년에야 이루어졌고, 그때쯤에는 한 세대 전체가 하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곡식 창고가 비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쇠약해진 소들은 질병에 걸려 죽었고, 그 결과 발생한 대규모 가축 전염병은 유럽의 양과 소의 80%까지도 몰살시켰습니다. 그것은 밭에 쟁기질할 소가 없고 마을에는 우유가 없는 가축의 종말과도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년은 극심한 기후, 범죄, 질병, 그리고 대량 사망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식인과 영아 사례가 연대기에 등장했으며 이는 한계를 넘어선 대륙의 암울한 각주였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아키탄케 공국을 둘러싼 봉건 분쟁에서 비롯된 이 전쟁은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서 1337년부터 시작되어 14세기 전체와 15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곧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대규모 싸움으로 번졌고 서유럽 전역의 여러 세력들이 끌려들어갔으며 양측 모두에서 초기 민족주의의 기운이 불을 지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백년 전쟁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11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실제로 전투는 간헐적으로 일어났으며 외부의 재앙이나 때때로 발휘되는 상식에 의해 끊임없이 중단되었습니다. 흑사병이 퍼지자 군대는 무기를 내려놓고 삽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년간 휴전이 이어졌는데 일부는 의도적이었고 다른 일부는 군주들이 돈이나 병사, 후계자, 인내심이 바닥나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전쟁은 몇 차례 주춤하고 멈췄다가 다시 불붙곤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두 왕조의 5대에 걸친 왕들이 프랑스 왕자를 두고 싸웠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이었기에 그 땅을 위해 흘린 모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아깝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 역사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기사도는 이 전쟁 동안 눈부신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모든 피의 무게에 짓눌려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양측 모두 다채로운 동맹국들을 왕조 간의 원한이라는 복잡한 얽힘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영국군은 장궁, 운, 그리고 프랑스의 혼란 덕분에 초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루아 가문이 프랑스 왕국의 통제권을 되찾았고 영국은 한 세기 동안의 노력 끝에 많은 빚과 트라우마 그리고 죽은 병사들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사망. 대기근이 지난 후 몇 년 동안 유럽의 경제는 비틀거리면서도 결연하게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은 기근 이전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되었고 작업장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으며 잠시나마 대륙이 정말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연약한 회복세는 1347년까지 이어졌지만 그해 치명적인 질병이 유럽을 휩쓸며 대륙을 너무나도 거대한 재앙에 빠뜨려 그 세기의 성격을 새로 규정할 정도였습니다. 흑사병은 아시아 어딘가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서쪽으로 이동해 결국 크림반도의 카파에 있는 제노바 무역 거점을 통해 유럽에 도달했습니다. 역사적 일화에 따르면 몽골군이 도시를 포위하고 있을 때 정체불명의 질병이 그 진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포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몽골 지휘관은 작별 선물로 흑사병에 걸린 시신들을 투석기에 실어 성벽 너머로 날려보내는 중세식 생물학적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몽골군이 철수하자 제노바 상인들은 곧바로 카파를 떠나 콘스탄티노플로 도망쳤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단순한 화물 이상의 것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역병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역병은 거대한 교역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역병이 퍼진 곳마다 황폐함이 남았고 마을은 텅 비었으며 가족들은 사라졌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히 유럽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대륙 전체를 휩쓸며 불과 몇 달 만에 한 세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흑사병은 벼룩과 쥐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벼룩은 위속의 페스트균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를 지니고 있었고 그곳에서 박테리아가 증식했습니다. 벼룩에 물리면 불운한 희생자는 곧바로 감염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보통 한 지역을 약 1년 만에 휩쓸었지만 그 기간 동안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선페스트에 걸린 사람들은 끔찍한 부종, 즉 악명 높은 가래토가 생겼습니다. 폐혈성 흑사병에 걸린 희생자들은 증상이 나타날 틈도 없이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 폐렴형 흑사병은 그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열, 얼굴이 검게 변하고 격렬한 재채기, 피를 토하고 그리고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대유행은 마침내 1351년경 스칸디나비아에서 사그라들었지만 흑사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365년에 새로운 발병이 일어나고 이후 수십 년 동안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논쟁 중인 이유로 흑사병은 약해졌고 점차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콜레라의 유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흑사병이 사라진 후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영향은 매우 깊었습니다. 흑사병은 중세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계급 갈등을 부추겼고 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약화시켰습니다. 두 시기는 중세 말기의 위기로 알려져 있었고
기근과 전염병과 함께 인구 감소가 찾아왔으며 사회적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봉기는 자크리의 난과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100년 전쟁뿐만 아니라 28년간 이어진 프랑스 아르마냥 부르고뉴 내전, 52년간 이어진 비잔틴 오스만 전쟁, 51년간 이어진 불가리아 오스만 전쟁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는 장미 전쟁이 32년 넘게 이어졌으며 각각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 듯 가톨릭 교회는 1378년부터 1417년까지의 서방 대분열로 인해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비뇽 교황청과 로마 교황청이 모두 여러 명의 교황을 내세우며 교황의 정통성을 주장했고 명확한 영적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지역 전체가 굶주림과 전쟁, 전염병, 그리고 정치적 부조리의 복합적인 무게 아래 휘청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 중에서도 분명히 후기 중세가 가장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중세 시대로 시간 여행을 간다면 정말 어느 시기를 정말 겪고 싶지 않으신가요? 미디이벌 매드넷의 이번 에피소드 시청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만약 그렇다면 구독해 주시는 것도 꼭 고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런 응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를 응원하고 보너스 콘텐츠를 원하시면 패티온이나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상위 등급에 가입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멋지고 사랑스러운 분들처럼 매 에피소드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름이 화면에 올라갑니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처럼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진 한 주 보내세요.